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위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새벽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보니까 이제 경제, 물가, 실업률 전망도 이제 한꺼번에 나왔는데 네네. 우선 회의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만장일치로 75bp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세 번 연속이죠. 5월, 예. 6월, 그리고 6월, 7월, 9월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을 확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2.25에서 2.5%였던 기준금리가 3.0에서 3.25로 레벨업 되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저는 솔직히 금리 인상보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GDP 성장률 전망이 6월 달만 하더라도 1.7,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1.7%입니다. 라고 내놨었는데 이게 0.2%로 레벨 다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1.7에서 1.2, 그리고 2024년까지도 1.9에서 1.7. 그러니까 2024년까지 2% 성장이 쉽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물가는 최근 8월 CPI도 많이 높았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내년이면 2023년이면 2%대 물가를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유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전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번 FOMC 의사로 그리고 FOMC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FOMC 열리면 제일 관심이 이제 점도표인데 네.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쵸. 지금 보면은 2022년치가 6월 달에는 3.4로 점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균치가.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4.4, 1%포인트가 레벨업 됐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도 3.8이었던 점도표 중간값이 4.6으로 레벨업 됐고요. 예. 그리고 2024년까지도 3.4에서 3.9. 그러니까 내년 2024년에는 후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고강도로 할 수 있다. 더 지금보다 레벨을 더 높여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에도 약간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22년 전망치 범위가 3.9에서 4.6입니다. 네. 그러면은 4% 무조건 넘어간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3.9에서 4.9, 레인지로 따진다면 5%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도표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시장 자체의 흐름들은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담스러운 경제 전망은 0.2 거의 침체에 가까운 흐름인데 금리는 더 올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대로 그나마 떨어지는 거는 2025년으로 지금 예상을 해놨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에는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그널을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싶었던 점도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때는 이제 100bp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75bp 수준이면은 네.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요동을 쳤어요. 일단은 장중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했죠. 점도표가 FOMC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플러스 0.5%를 가다가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 넘게 빠졌다가 또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또 1% 넘게 올랐다가 또 기자회견 마무리 지나니까 또 이제 1.8%, 2%까지 떨어지는 등 굉장히 다이나믹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도 1%대 하락을 또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전에 실패했다라는 게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식시장이 왜 반전을 시도하다가 꺾였을까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채권금리 흐름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채권금리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장기채, 그러니까 10년물 이상의 채권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예. 다만 단기 채권금리는 올랐어요. 왜 이렇게 엇갈렸냐라는 것을 본다면 긴축에 대한 부담과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단기 채권금리는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을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장기 채권은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GDP 성장률을 올해 GDP 성장률을 0.2로 낮췄다라는 부분들은 장기 채권 금리를 누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점도표 변화는 단기 채권 금리를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부담스럽고 경기도 부담스럽고 이 두 가지 이중고가 펼쳐지면서 달러만 올랐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은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도 1.7% 빠졌고요. 나스닥도 1.8%, 그리고 WTI도 1% 하락을 했고 또 경기 민감 원자재로 평가되는 구리 가격도 1.9% 넘게 빠지면서 달러 강세, 단기 채권금리 상승, 장기 채권금리 하락, 위험자산 약세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점도표, 뭐 경제 전망, 네. 뭐 실업률 전망 다들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이제 시장 충격이 좀 컸긴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좀 더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수준이 있었는데 그게 2022년에는 4.2, 2023년에는 뭐 4.5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먼저 점도표를 보여드리면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을 특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치 상단이 4.75에서 5%까지 레벨이 올라갔어요. 근데 연준위원이 한두 명이 찍은 게 아니라 6명이 점도표를 찍었다는 것은 3분의 1 정도가 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급변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4.5%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30%였던 게 60%로 확 튀어 올랐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강도에 대한 부담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내년 전망치도 4.6% 점도표 수준까지 레벨업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일단 시장에 1차 충격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경기인데요. 네. 저는 이번 22년 GDP 성장 전망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연간 GDP 성장 전망을 0.2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분기 올해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3.5였어요. 예, 3.5. 2분기는 1.7이었습니다. 7. 예. 근데 하반기 때 얼마나 역성장을 해야지 0.2가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연준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고요. 또 하나는 2023년이 중간값은 1.2였는데 레인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0.3에서 1.9입니다. 예. 범위가 되게 넓긴 하지만 역성장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간 단위로. 그렇게 보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경기 상황, 통화정책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좀 변수가 되었고 일시적으로 충격의 강도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중립금리 네.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제 중립금리 넘어서 가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경제가 뭐 체력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면 또 뭐 인슈런스 컷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금리를 좀 제법 급하게 내리고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중립금리를 넘어서 계속 올릴 만큼 체력이 된다고 보세요? 체력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이번 GDP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낮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되돌아서 보면은 물가가 여전히 8%, 코어 CPI도 6%대, 그리고 뭐 PC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들어온 게 4.5입니다, 올해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다 2배 이상, 3배까지 높은 상이거든요.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받는 닐 카시카리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가장 비둘기파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까지도 말하는 게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가느냐? 경기도 안 좋아진다면서 물가를 못 잡으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가를 못 잡고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 계속되게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일단 잡으면서 이 부작용은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통화정책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본다 하더라도 2%대 물가를 갈 때까지 긴축을 세게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여러 번 피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물가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든 말씀하셨던 인슈런스 컷이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하기도 부담스럽고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물가를 먼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국면에서 연준의 가장 큰 걱정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넌지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본다 하더라도 연착륙의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 잡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조바심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까지 흐름들에 있어서 인슈런스 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년 하반기에 여전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연준은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이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나오는 얘기는 수요를 꺾어서라도 또는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 상황들이 오래될까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연준 위원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연준이 방관하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뭐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기대를 그냥 완전히 좀 꺾어야 되겠다 이제. 네, 그래서 아까 점도표에 보신 것처럼 하단도 다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들이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은 증시, 금융시장보다는 경기 상황, 물가 상황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선순위 밑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둔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닐 카시칼이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잭슨홀 미팅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연설에서 좀 많은 비난을 받긴 했지만 무슨 말을 했냐면 잭슨홀 미팅 직후 금융시장을 반응을 보고 행복했다. 7월 FOMC 직후 금융시장을 보고 슬펐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의지들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주택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일정 부분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끌어내리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인플레이션이 2%대 안착한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는 자관 긴축 계속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네. 파월 의장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중요하니까 발언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가가 잡힐지 그런 여부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어렵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쉽게 잡힐까라는 고민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요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9월달 전망치까지. 그걸 보면은 CPI는 9월달에도 좀 둔화돼요. 8월달이 8.3이었는데 8.2 정도로 레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는 8월달에 6.3으로 레벨업 됐는데 9월달에는 6.6까지 3월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치가 연은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연준위원들이 뛰어들어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 연준의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잡힐 것인가? 지금 당장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지만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시장의 또 한 번의 불확실성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양적 긴축이거든요. 예. 거기서 최근 코어 CPI가 많이 올라온 데는 서비스 물가는 뭐 금리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진정되겠는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양적 긴축에 있어서 MBS 매각 지금까지는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그냥 재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롤오버만 안 한 건데 네, 안 한 거였는데 이제는 팔아버리겠다는 시그널을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주택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연은에서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물가가 꺾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확실하게 잡히겠죠. 왜냐면 수요가 약해질 테니까. 그리고 주택 경기도 꺾일 거고요. 그리고 CPI에 반영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서베이 지표들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계속적으로 제어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리고 내용이나 코멘트를 계속하는 것도 서베이에 반영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하게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스탠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네. 어떤 흐름을 탈 것 같습니까?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8월 CPI에서 좀 둔화되는 물가가 둔화되는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9월 FMC에서 오버킬,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과격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좀 꺾이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8월 CPI도 너무 높았고 오버킬 강도도 굉장히 강했어요. 연준의 센스도. 그런데 경기는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줘서 시장 상황은 올해 상반기보다 조금 더 지수 레벨은 많이 떨어졌지만 시장 투자 환경,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에서 좀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는 파란색 화살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이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 더 매파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야, 그럼 경기는 큰일 났어. 이 사이클로 기존 악재들이, 새로운 악재들이 있긴 했지만,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됐던 거거든요. 6월달까지. 그러다가 7월, 8월 달에는, 물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사이클이 다시금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9월 CPI까지도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올해 GDP 성장 전망이 0.2, 내년도 역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연준 위원들이 있을 정도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면 물가가 낮아지는 게 꼭 좋을까?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을 더 못한다는 게 꼭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더 진행되게 되다 보면. 그래서 기존의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가 너무나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상호작용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오르면 파란색 화살표의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고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거 뭐야? 수요가 진짜 꺾이는 거야? 시장의 수요나 아니면은 기대감들이 완전 망가지는 건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길래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지? 물가가 이 정도의 수준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사면초가 국면이다. 물가가 올라도 내려도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도 비둘기파적으로 가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 변수를 가지고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전자산, 달러라든지 채권 좀 강세가 좀 지속되고 원자재 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조금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흐름은 큰 흐름에 있어서 저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300선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들이 반등 나왔으니까 따라가야지 라는 흐름은 절대 아니고요.